지금과 같은 다극체제, 그리고 모든 나라, 심지어 미국도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인 한국에조차도 관세를 때리는데, 우리는 그러면 계속 선하게 보고 가치, 대의 명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런 사유 방법이 옳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생각의 관습, 여기에 얽매여서 습관적으로 사유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1기가 아닌 이제 2기인데, 이번 2기 추범 그럼 중국 측에서 기회인 건가요? 위기인 건가요? 기회인지 위기인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텐데,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오히려 자폭해서 되살려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 사람을 잡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지만 오히려 그 행동이 저 사람을 살려줘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적과 적의 관계라는 게 이게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아주 내 상대편하고 싸울 때, 대응할 때 굉장히 신중한 전략을 써야 됩니다. 저 사람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 사람을 살려줘 버리고 내가 망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런 전략 차원에서 보자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을 오히려 살려줘 버리는 거 아닌가. 세계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 편으로 가야 되겠다. 그 세계적 여론 보면 오히려 중국을 도와줘야 되겠다. 미국 트럼프가 싫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들이 똘똘 뭉치게 만들어져 버렸죠. 응징력이 강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전쟁 상태니까요. 물론 공산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건 전시 상태인데 어쩌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를 오히려 도와줘 버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기회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일종의 자폭을 해버린다면, 지금처럼 미국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고 그다음에 세계인들의 마음, 사실 미국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가 무너져 버리죠. 미국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자 그리고 중국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은 세계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였죠.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이렇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미국의 굉장한 힘이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종의 자폭하는 셈이죠. 이렇게 보자면 중국의 기회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보자면 장기적으로도 이 국면이 지속될 것인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두 사람 다 상처뿐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상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를 쓰러뜨리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결국은 저 사람을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내 몸도 만신창이가 되는,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상처를 입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 돼버리는 이런 국면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미중 대립이라는 것이 두 나라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세계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 특히 우리나라의 깊은 우려이기도 하죠. 지금 두 나라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세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전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좀 묶어서 이런 관세 전쟁이 중국 경제나 뭐 중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플러스로 어쨌든 두 나라가 패권이 다툰, 두 나라에 다툰 거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도 미치는 파급력이 클 텐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자기의 상처를 입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는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 이건 뭐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이고 굉장히 세계 패권에 관련된 문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미국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향수,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중산층들, 그다음에 백인들이 과거에 누렸던 어떤 지위, 잘 살았던 과거, 옛날 시절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중산층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백인이 누렸던 많은 경제적 지위, 그다음에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 버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렸던 과거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누릴 수 없고 그걸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박탈적인 향수감, 노스텔지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리더가 1기뿐만 아니라 2기에도 계속 되살아날 수 있고, 그러면 트럼프가 지나가면 그 뒤에는 다른 사람이 안 나오느냐? 저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국내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트럼프 같은 유사 트럼프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미국만 그러냐? 저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일종의 기시감이 드는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굉장히 극단의 시대를 삽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공황이 오고 1차 대전 이후에 공황이 오고, 그 다음에 파시즘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주의 체제도 일어나고, 그렇죠. 굉장히 극단주의 시대를 사는데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극단의 20세기를 삽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가 다시 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단순히 어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극단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극단주의 어떤 정치 세력들, 이 사람들도 계속 활성화된다. 사실 보면은요, 이게 세계화의 대가이기도 해요. 크게 보자면. 사실 세계화가 추진하면서 국가를 가로막는 담장이 계속 낮아졌고, 글로벌 다 외쳤잖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가면 인재상 다 붙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 글로벌 리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를 살아왔죠. 그런데 사실은 선이 높아지면 악도 높아지고 진화되기 마련입니다. 한쪽이 극단으로 가면 그 극단으로 간 대가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친 어떤 한 세계의 세계화의 흐름들이 한편으로는 성장 혜택으로 나타났지만 그 성장에서 낙오됐던 사람들, 이게 이제 미국의 제조업일 수도 있고 미국의 중산층들일 수도 있고 백인 노동자들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탈락한 거죠. 근데 미국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는데 지금 그 지위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예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한국의 청년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극단화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내가 예전에 누렸던 지위에서 미끄러져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말하자면 적을 찾고 내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이런 흐름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세계는 20세기 초반에 경험했던 극단주의 시대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관세전쟁이 시작되면서 공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면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공황에 빠지고 극단주의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세계가 가장 어려운 또 한 차례의 역사 시기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고 역사적인 고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한국이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한국만 한번 여쭤보면, 이렇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올라가면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영향은 어떻게 되고, 혹시 이런 갈등 속에서 수혜를 받을 한국의 산업이나 한국은 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제가 뭐 경제를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업 이건을 키우고 이런 건 아닌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뭐 영양가 있는 발언이 되지 않을 거고, 저는 이제 이 미중 대립 시대, 그리고 한국 지금 이런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겪어보지 않은 시대가 앞으로도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황금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유교가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물론 몇 차례 위기가 있었죠. IMF 위기라든가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잘 헤쳐나오면서 그야말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일종의 관성이 생겼습니다. 어떤 관성이냐면 계속해서 발전할 거야. 한국인들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죠. 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국은 망국의 경험이 있어요. 식민지로 고통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쑥대밭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임진왜란도 했죠. 그 다음에 고려 때 완전히 몽골에 점령당했죠.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 청나라한테 완전히 짓밟혔지 않습니까? 임금이 그야말로 치욕의 머리를 조아렸지 않습니까? 일제가 침략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 극복의 DNA만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자신감이 생기지만 망국의 경험, 망국의 역사 경험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망국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이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망국에 빠졌을 때는 국제 질서가 변화될 때 망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강자가 대두되면서 국제 질서가 요동칠 때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해요. 이게 한국인들의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DNA가 여기에 있어요. 망국으로 이끄는 DNA. 이건 뭐냐면 세계의 축이 변화되고 국제 질서가 변화될 때 빠르게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낡은 질서
때 우리에게 그야말로 들어있는 사유의 체계, 사유 패턴 가지고 새로운 질서, 변화되는 질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사유 방식 속에서 새 거를 보니까 대응이 안 되죠. 한국인들이 굉장히 아주 말하자면 대의명분이라든가 이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이지 않아요. 변화하는 현실에 빠르게 맞춰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빠른 거는 뭐냐 하면 기술을 따라가는 학습 효과 때문에 빨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교 전략을 바꾸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지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가 요동칠 때 우리는 망했어요. 신흥 강자가 들어설 때, 몽골이 부상할 때, 그 다음에 청나라가 그러니까 만주족이 부상할 때, 일본이 부상할 때, 외가 부상할 때 다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민화됐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산업에서 어떤 걸 키울 것인가, 이거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한국의 리더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중국 고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는 현실에 따라서 생각을 바꿔야만 한다. 수주대토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거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성인데요. 옛날 어느 농부가 밭에 나갔더니 토끼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됐죠. 토끼 하나를 그냥 얻었으니까요. 근데 그 토끼가 어떻게 죽었냐. 나무 그루터가 있는데 거기가 토끼가 이렇게 그냥 스스로 머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었죠. 잘 됐다. 다음 날도 이제 가서 그루터기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토끼가 와서 또 머리를 받고 죽겠지. 그러면 나는 일 않고 그걸 그냥 가져오면 되니까. 이걸 기다리다가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제 안 오겠죠. 근데 이 경험이 뭐냐면 한비자가 하는 얘기냐.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가지고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함정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화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미국을 빨리 벤치마킹하면서 그리고 미국이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성장을 했는데 그건 일극체제예요. 우리나라는 단극체제는 잘합니다. 리더가 하나가 있고 그러면 그 리더를 따라가면서 빨리 배워서 그리고 이제 리더가 도와주기도 하죠. 우리가 천성적으로 국민이 약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량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유교 군자의 나라고 이익을 따지는 한비자가 주장하는 그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 한국인들의 심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잘했죠. 그런데 이렇게 국제 질서가 다극화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판이 흔들릴 때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이게 정돈이 되면 잘하는데 우리는 다극 외교의 경험이 없어요. 우리 역사 한번 잘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극 질서 속에서 잘 살았던 우리 역사상의 나라가 있을까요? 예전에 신라는 그랬을지 몰라요. 그리고 고구려. 그때는 이제 삼국체제고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험이 우리 역사상에서 많지가 않아요. 대등하게 외국을 친구로 대해본 나라들 그런 외교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수직적 상하관계 속에서 늘 외국을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끌어갈 큰 나라가 어디냐. 그리고 그 나라를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DNA예요. 이 DNA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대응하는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산업을 키울 것인가. 미중 대립 속에서 그리고 한국이 강점이 있는 경제 부분 또는 어떤 산업 부분은 어디 부분인가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특히 한국의 리더들 그리고 한국인들의 사유를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대응 전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리더십을 얘기해 주셔서 두 번째 주제로 미중 대립 시대 한국 리더십이 바뀌자면 한국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지금도 주작의 나라다. 이념 국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여전히 한국은 유교 중에서도 신유학이라고 하는 주작의 나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도 공자시대 유학이 있고 그다음에 주자시대 유학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작 또는 신유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주작을 나라의 이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제 규율하죠. 국가 정책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주자의 말씀에 따라서 갑니다. 이게 주자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적이에요. 이게 실용적인 차원의 다른 차원인 거죠. 실용적이라는 차원으로 철학이 아니라. 그래서 주작은 뭐냐면 굉장히 원리주의죠. 예를 들어서 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니가 너인 이유 그리고 니가 너여야 하는 이유 그것이 니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나라가 있으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하는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 때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야. 이런 본질주의, 원리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군자들은, 그리고 선비들은 나쁜 짓 못하죠. 네가 그런 거 하면은 군자가 아니고 선비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강한 도덕적인 규율, 그 다음에 원리주의적인 규율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선한 나라, 도덕국가, 이상국가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주작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원리주의고 본질주의라는 겁니다. 그럼 움직이지는 못하죠. 나의 정체성이 사실은 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나야 하는 이유, 너 거기서 벗어나면 너 아닌데? 이런 본질주의가 작동하다 보면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조선이 그렇게 변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그리고 조선은 주작만 허용을 했지 한비자의 법가사상이라든가 양명학을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작 독존의 국가입니다. 이런 주작의 나라로 계속 살아온 거죠. 500년을. 그리고 주작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와 기로 나눠서 굉장히 이분법적입니다. 세상을. 원리주의와 이분법이 결합되면은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특정 원리에서 벗어난 것은 배제해버립니다. 이게 조선의 멘탈리티였어요. 한국인의 사유 구조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볼 때 주작에서는 다 선하게 봐요.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먼저 선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고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정 환경에서 악하더라도 선이 발현돼서 성인군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철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그런 세계관, 반대에 있는 세계관도 이렇게 병렬이 된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유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작의 나라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주교는 유교 국가지만 한비자라고 하는 또 다른 사상 체계가 병존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유교와 법가 두 개가 갑니다. 근데 법가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왜 저런 행동을 하냐? 원래 사람은 선하니까 그래. 그런데 법가에서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얘기하지 마. 사람은 선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선하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대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고 했을 때 이 두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 사람의 저 나라 또는 사람이나 저 나라는 선한 나라야. 이렇게 보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나라는 국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도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하가 임금한테 왜 잘하느냐. 임금한테 잘해야 내 자리가 오래가고 월급도 더 많이 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신하를 다스리는데 제1의 원리는 상과 벌을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하도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치와 대의 명분과 이런 부분에 집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교 관계도 아주 철저하게 실리를 기반으로 저 나라를 상대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약해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 사실은 이게 조선을 지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자학적으로 뭉치게 되면 외부에서 적이 들어와도 내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대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이익 기반으로 하면 외적이 들어와도 나한테 이익이 되면 타협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을 지탱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방에 강대국 적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키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거를 지키는데 주자학적인 사유구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과 같은 다극체제, 그리고 모든 나라, 심지어 미국도 과거의 미국이 아니고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조차도 동맹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인 한국에조차도 관세를 때리는데 자기 국익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계속 선하게 보고 가치, 대의 명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런 사유 방법이 옳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옛날에 보니까 토끼가 됐어. 그러니까 가니까 토끼가 있던데 뭐 되겠지? 그렇게 관습적으로 생각의 관습 여기에 얽매여서 습관적으로 사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중국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국익이 대상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한다는 건가요? 네. 근데 우리는 특정 거를 보면 너무 신앙의 대상, 이념의 대상으로 네가 나를 배반할지라도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하고 어땠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의 존립 목적이 뭐냐 할 때 중국인들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는 지켜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부가 해야 될 일. 첫째는 나라가 망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뭐냐, 부민, 백성들을 부자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던지면 뭐라고 할까요? 백성들을 부자로 만드는 게 국가의 본질이야? 그렇게 동의할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명분론적, 대의론적, 가치론적,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대상으로 특정 국가를 보는 게 굉장히 강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실리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대외관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대의명분 안고 그야말로 실익은 놓치면서 나라는 망해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 시기를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후세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비난을 들을 수 있죠. 근데 일제에게 강점당한 역사적 비극을 초래한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욕합니까? 그런 누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망국의 길로 간다는 코멘트도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저한테 미리 주신 게 뻔뻔하고 철면피 자세가 필요하다. 요거는 실리주의를 선택할 때는 이런 좀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미일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뻔뻔하고 양심에 그야말로 그 숫댕이를 칠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중국이 근대에 서구 제국주의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면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때 중국이 어떻게 생존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종오라는 사람, 이제 중국어 표기로는 리중오입니다는 사람이 후흑학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여기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꽤 두꺼운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읽느냐고 굉장히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주작적인 관점, 유교적인 관점, 그리고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쓰레기 책이라고 할 만하거든요.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두꺼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은 흑자입니다. 시꺼머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려면 뻔뻔스럽고 낯은 두껍고 그리고 시꺼머야 된다. 너무 선한 명분, 그 다음에 선한 얼굴, 그 다음에 도덕적인 자세만 가지고서 외국 국가들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후흑학이라는 것을 개인의 이익 차원에서 쓰면은 그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런데 이 전략을 국가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쓴다라면 이거는 좋은 외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뻔뻔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이 나라를 따라가기도 하고 저 나라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저 나라 이 나라가 불합리한 요구를 했을 때는 뻔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아이고, 나 부끄러워서 그걸 어떡해. 나 부끄러워도 우리 이익을 지킬 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는 것보다 그야말로 나는 체면을 중시하겠다라는 생각도 가능해요.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나라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은 체면을 위해서 죽어도 돼요. 그렇지만 나라는 체면을 위해서 망국의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외교 전략에서 이럴 때 이런 거를 쓸 때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외교의 대의명분을 찾고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어떨 때는 그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 대의명분 갖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정세의 국면에서는 이게 통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사유체계를 바꾸면서 그 사유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현돼야 될 게 외교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다극질서 속에서 외교를 해본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외교를 구사하려고, 외교관들이 구사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잘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해서 이 부분을 키우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생각의 체계, 생각의 관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